네, 투자의 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저희가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저희가 만들어주고 나면서 처음으로 한번 아주 좀 시리어슬리하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좀 올랐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자산 베이스로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는 건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왜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시면 이 비트코인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더 높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최근에 앞에 화면에도 좀 나옵니다만 이 책을 이번에 출간하신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 이제 교수님이라고 이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통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좀 이런저런 스토리를 좀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앞으로 우리한테 또는 이제 글로벌 이 금융시장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는 사실 이게 오늘 메인은 이거고 양념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도 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되게 거대 담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쉬운 얘기는 분명히 아닌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쪽만 좀 편중되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우리 사회에 특히 있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제도 금융당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금융당국은 기재부도 그렇고 금감원이랑 이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좀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약간 좀 부정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폐쇄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 금융당국의 이런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게 결코 우리나라의 우리 경제에, 우리 투자 시장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교수님 오늘 인사이트를 좀 하나하나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니까 10만 달러를 넘었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좀 1억 5천만 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도대체 계속 올라가는 건가? 왜 이렇게 오르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일단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해석을 먼저 듣는 게 좀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이게 지속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러시아의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어요. 그래서 과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간단히 부연을 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 그 다음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스템에 좀 반하는 그런 나라들이 신흥국들이 좀 모인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이제 모임이고요. 지금은 처음에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 네 나라로 시작했다. 지금은 회원국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만들어진 그런 글로벌 모임이다. 글로벌 어떤 그 국가 간의 협력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차례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트럼프가 본인의 SNS에 아주 다급하고도 강경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지만 않겠다. 만약 그들이 브릭스 통화를 만든다거나 다른 통화를 통해 달러에 도전한다면은 100%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하고의 교역을 단절시키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이 경고가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그간의 브릭스 회의는 우리 서방 언론들이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방의 언론들이 이 정상회의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가 됐어요. 네. 그럼 그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이겁니다. 우리가 서구가 독점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않다. 이제는 여러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기관이나 이런 거를 다 브릭스 내에 설치해서 서구로부터 한번 독립해보자라는 게 요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은 주로 뭐가 통일가 됐냐면 일단 공동통화라고 근본이 디지털 화폐인 브릭스 유닛이 논의가 됐고 네. 두 번째는 서구의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하는 브릭스 브릿지라는 국제 디지털 화폐 결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그 스위프트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브릭스 5개 회원국 간에 이미 만들었던 CBDC 결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진일보해서 해외에서 신용카드 대신에 쓸 수 있는 지불 시스템으로 개선시키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브릭스 국가들끼리의 증권 거래와 예탁 결제를 할 수 있는 청산소를 만들고 또 하나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는 서구의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안 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차제의 재보험 시스템도 만들고 그다음에 서방에 국한되어 있는 신용평가사들을 브릭스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진영에 가는 건 스스로 평가를 하자라는 게 사실은 주요 요지입니다. 이거를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 우선 과거에는 브릭스가 공동통화를 만든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공동통화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유럽에서도 유로화를 만들 적에 제가 당시에 유럽에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제 수렴이라고 그래서 각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을 그렇죠. 이루어야지 공동통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해서 브릭스 공동통화를 만든다고 그럴 때 서방 국가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저거는 하세월이고 쟤네들이 그거를 같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된다라고 그래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에 보시고 네. 우선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134개 합의사항이 담긴 카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상회담이 열려도 이러한 합의문을 발표하기가 힘들었어요. 예. 이견들이 많아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카잔 선언이 채택됐던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브릭스 9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세계 인구의 45%,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GDP의 36%에 달해서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36개 국가의 대표들과 유엔 사무총장 등 6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공식적인 총 대표단 숫자만 5,200명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이번 회의에서 그간 브릭스에 신청하고 참여하고 싶다라고 신청한 국가 수가 한 3, 40개 됐는데 네. 그중에서 13개 국가를 준회원격인 파트너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의 덩치가 9개국 플러스 13개국 해서 22개국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브릭스가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본이 디지털 화폐. 예. 이거는 브라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통화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간 브릭스 국가들은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회원국 간의 통화로 무역을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안화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그렇죠.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할 때 브라질의 헤와라고 헤아라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쓰기로 했는데 헤아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렇죠, 변동성이 그렇죠.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선호되는 게 위안화예요. 그러니까 그간 브릭스 회원국들끼리는 위안화가 그들 사이에 사실상의 기축통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달러하고 틀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통화가 기축통화 노릇을 하려면 그 회원국들 사이로 통화가 많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위안화는 달러하고 틀려서 이게 공급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봐야 달러가 무역하는 상대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위안화가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외에 있던 위안화조차 중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브릭스 국가 간의 무역 통화임에도 시중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브릭스 회원국들이 생각하기를 네. 그들이 무역 통화를 별도로 만들어 쓰자. 그래서 부족한 유동성을 보충하자. 라고 그래서 브릭스 유닛이라는 거를 지금 도입을 추진 중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브릭스 유닛은 금을 40% 담보물로 하고 브릭스 플러스 곧 9개국의 통화 바스켓 60%를 기반으로 한 네. 근본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네요. 달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과 신뢰에 기반한 신용화폐인데 반해서 이건 실물화폐예요. 금을 담보물로 한. 근데 이 무역통화라는 개념 자체는 네. 1944년 브레튼 우주협정 시에 영국 대표인 그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장했던 예. 무역통화, 그 당시 방코르예요. 방코르. 예. 그러니까 방코르의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에서 정산만은 이 통화로 하자라는 게 그 당시 개념이었는데 네. 바로 그 개념을 따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브룩스가 그간은 브릭스 공동통화나 기축통화를 추진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하세월이라 대신에 이 무역통화를 도입을 함으로써 회원국들은 각자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 예. 쓰는 통화라는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번 푸틴이 정상회의에 입장하면서 손에 지폐 한 장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바로 이 지폐가 밑에 있는 이 브릭스 디지털 화폐의 그 견본입니다. 예, 실물을 저렇게 이런 식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예, 거군요. 예. 그래서 빠르면 2025년에 이 브릭스 유닛을 도입을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무역 통화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이 유닛이라는 화폐는 유엔 산하기관인 이리아스라는 데서 2015년에 개발한 탈중화 디지털 화폐예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거를 브릭스가 차용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예. 단 그들이 이거를 쓰는데 금 40%와 브릭스 통화 바스켓 60%를 기초로 한 이런 실물화폐를 써가지고 네. 그들이 IMF 대신에 만든 신개발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약 4조 달러 상당의 이러한 무역통화 보유고를 갖겠다는 개념이에요. 4조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4조 달러요. 예. 4조 미국 큰데. 연준이 발행한 달러의 발행액이 7조 달러입니다. 어. 그럼 4조 달러가 결코 작은 작은 게 수치는 아니죠.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할 브릭스 브릿지라는 국제 결제 시스템도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 브릭스 회원국 5개국의 CBDC를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브릭스 페이는 이거를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지불 시스템으로 만들어 쓰기로 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왜 나왔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그들이 러시아의 루브라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러시아에 있는 신용카드사인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를
철수시켜버려서 네. 러시아인들이 갖고 있던 그 신용카드를 못 쓰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제 브릭스페이라는 앱을 휴대폰에 깔고 나가면은 그걸 신용카드처럼 해외에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브릭스 유닛이라는 그 무역 통화나 네. 지금 이러한 국제 결제 시스템은 이거는 강제적이고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하는 나라, 즉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다자주의 연대를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국가들만 먼저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중심의 이 패권주의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대항이라는 걸 명확히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브릭스 브릿지도 1년 안에 등장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브릿지조차 이게 브릭스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들이 아는 국제결제은행이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합동으로 기존의 엠브릿자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중국의 인민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쓰면 거래 비용을 약 3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에는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해서 거래 시간을 몇 초에서 몇 초로 줄이고 비용도 이건 거의 제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이게 국제결제은행이 즉 서방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역설적이게도 이걸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더니 애초 의도와는 달리 미국 연준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를 쓰게 되면 달러 사용은 줄어들고 오히려 위안화 사용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걸 브릭스가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예, 역설이네요, 역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브릭스 페이 시스템인데 이건 기존 회원국 5개국의 CBDC를 디플로 그 표준화를 시켜서 서로 거래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림에는 지금 리플이 나와 있는데 이게 리플을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지불 시스템으로 쓰겠다라는 게 그들의 요지고, 이번에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논의가 됐어요. 이거는 왜 논의가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하려다 보니까 위안화의 유동성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모자라는 부분을 달러로 쓰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달러 대신 우선 당분간은 비트코인을 무역통화로 쓰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원국 간의 크립토 무역을 촉진하고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발빠르게 그간 채굴이나 암호화폐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는데 이번 11월 달에 이걸 풀었어요. 채굴도 합법화했고 그다음에 루블화와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설립하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가 이제 주목 대상인데 중국도 이 기조에 맞춰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건지, 아니면 중국은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니까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걸 금지시켜 놓고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하는 상태로 흘러갈 건지, 요거는 좀 우리가 변화를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어떤 입장으로 선회를 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뛰겠군요. 엄청나게 더 뛰는 적도가 아니라 그냥 폭등하는 폭등이겠군요, 거죠. 정말. 예. 중국은 거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지금도 뭐 암암리에 중국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긁어 모은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마치 인민은행이 거래하는 글로벌 거를 금을 막 떼기는 묵인하고 것처럼. 채굴도 예. 묵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네. 듣고 일본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키요사키가, 어떤 예. 논평을 내놨냐면 네. 브릭스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가 붕괴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사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서방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정보를 듣고 본인이 다급하다고 판단했는지 본인의 SNS에다가 브릭스가 달러에 대체하는 방안을 찾으면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달러 대안 찾지 말라고 말 않는다고 약속해달라라는 그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트럼프도 아는 거죠. 달러 시스템, 소위 말하는 지금 이 글로벌 달러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미국에서도 트럼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글로 가는 거를 차단하겠다. 미리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무역 통화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그 논의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을 하는데 위안화 유동성이 이제 부족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중국의 무역 흑자 추인데 특히 해가 갈수록 특히 2024년에 무역 흑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 노릇을 하려면 중국이 무역 적자를 봐서 위안화가 다른 나라들로 흘러가야 되는데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니까 달러가 흘러나가는데 중국은 이렇게 무역 흑자를 보니까 해외에 있던 위안화조차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예. 형상이라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역 통화나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무역 네트워크를 봐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을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기준인데 중국이 이걸 최대 교육 대상국으로 하는 나라의 숫자는 14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을 최대 교육국으로 하는 나라는 40개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난 차이로 지금 세계 무역은 중국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특히 제3세계 그다음에 그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도 네. 중국 중심으로 지금 무역 시스템이 짜여가고 있습니다. 아, 글로벌 무역이요.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스위프트 시스템을 갖고 논할 적에는 위안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해왔는데 사실상 중국의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를 보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중국은 지금 예. 스위프트 시스템이 아닌 그들이 만든 CIPS로 무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대결제 비중이 2023년을 기준으로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하고 무역을 하거나 거래하는 나라들은 이제는 대부분 위안화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인데 페트로 달러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네. JP 모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전 세계 원유 거래의 5분의 1 이상이 달러 외의 통화로 거래되었다라고 분석됐습니다. 네. 중국은 2022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이 아랍 국가들하고 연쇄 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는 위안화로 결제하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네, 네.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면서 그들이 사들이고 있는 원유의 상당 부분을 위안화로 지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과 거래하면서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인도에 파는 원유는
아랍에미리트의 통화인 디르함으로 대금을 달라라고 그래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러로만 팔아야 되는 이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네. 이제는 5분의 1 이상이 위안화나 위안화로. 다른 통화들이 이제 치고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또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면 미국의 키신저하고, 당시 예. 외무장관이 이 사우디 국왕을 찾아가서 비밀 협상을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신 나라와 당신의 정권을 보장해 줄 테니 그렇죠. 앞으로 오펙은 달러로만 석유를 파십시오라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협정이 원래 정식 명칭은 50년 만기 군사경제협정이에요. 올해 6월 달에 50년 만기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연장하자 그랬을 때 사우디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협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일명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하는 의무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무역 통화로 비트코인이 논의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사실은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네.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비트코인으로 무역을 하게 되면 그들이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 통화를 만들 적에 금과 브릭스 통화를 담보물로 하는 실물화폐를 만들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비트코인도 금과 같이 추가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금이랑 같이 그렇게 비트코인도. 되면 네. 브릭스와 미국 간에 어차피 그 브릭스도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직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 브릭스 국가들도 이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려 들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투자회사의 대표가 블룸버그 TV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의 퇴장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퇴장이 가속화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레시엄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은 여러 가지 통화가 같이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같은 법정 통화하고 예. 지금 각국이 준비하고 있는 CBDC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CBDC를 안 쓴다고 그러니까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같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통화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통화인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통화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가 상승하는 통화는 시장에서 퇴장을 시켜서 자기 지갑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잠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통화들만이 바깥에 유통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비트코인이 퇴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3년 전만 해도 전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동 물량이 한 330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3년 사이에 이게 250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80만 개나 줄어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95% 이상이 채굴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400만 개는 유실된 걸로 추정을 해서 총 1,700만인데 그중에서 1,650만 개는 지금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이 중에서 85%는 이미 개인 지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15% 정도인데 앞으로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 그다음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그들의 전략자산으로 매입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각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더 빨리 감소될 수 있다는 그런 그러겠네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얘기, 앞으로도 비트코인 상승세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이미 교수님이 이런 그 로직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네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비트코인 가격은 뭐 앞서 50만 달러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그 50만 달러라는 어떤 특정 가격대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한정된 이른바 희소성인데 예. 한정된 물량에 비해서 계속 잠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쟁은 늘어나고 매입 경쟁은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뭐 가격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뭐 사실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이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 더 첨부하면은 비트코인은 이거는 가격 기준으로 매입 시기를 정하고 매도 시기를 정하는 그런 주식처럼 사고 파는 그러한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에 동의하고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은 가격 투자 대상이 아닌 가치 투자 대상입니다. 가격 투자가 아닌 가치 투자. 예, 즉 비트코인은 적립식으로 매월, 매주 혹은 매일 적당량을 사들이는 분산 투자를 해서 사서 모으는 그러한 대상이고 그리고 한번 사면은 팔지 마세요. 그런 거죠. 매도 예. 시기를 정하지 말고 그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뭐 저야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살 만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15%밖에 유통 물량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도 상당 부분이 이제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거래 물량은 더 줄 거고. 예.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 어떤 자산으로서 이제 어떤 의미가 상실이 되면 사실상 뭐 자이든 타이든 이제 시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뭔가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투자 자산 이런 가상 자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용도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고 문제는 속도인데 지금 스텔라 같은 속도를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6단계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거를 많이 개선시키겠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는데 한마디로 수익률 면에서 스텔라의 압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발전 속도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대체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올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될 거다. 이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원론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을 트럼프 당선인이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 사실 이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선거 과정에서 계속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일단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건데 이 전략 자산이라는 거의 의미를 앞서 사실은 이 브릭스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뉘앙스는 주셨는데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트럼프가 최초로 이 비트코인 얘기를 꺼낸 거는 사실은 대선의 표심을 잡기 위했었어요. 그런데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전략 자산 비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게 표 모으기 위해서만 내놓은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보완한 개념이 이를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갖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 예, 지난해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미국 내슈빌에서 열렸을 때 그때 트럼프가 단상에 올라서 처음으로 전략자산 비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뒤이어서 등단한 루미스 상원의원이 바로 그 개념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5%인 100만 개를 모으겠다. 네. 그리고 이거를 20년 이상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2045년에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미국 부채의 절반을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만 개를 모으는데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거나 별도의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설명을 했냐 하면 미국은 이미 몰수한 비트코인이 그렇죠. 21만 개 정도 예,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지역은행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가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는데 의무적인 지급준비보다 초과되는 초과 지급준비금 중에서 일정액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그러한 거를 규정화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 세금으로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빚으로 하는 게 비트코인 사지 아니고, 않겠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은 이미 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돌려도 된다라는 얘기가 가세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어요. 매년 2% 이상 가치가 하락하도록 설계된 달러 대신 예. 역사상 매년 55%씩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우리는 보유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고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매년 55%씩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마이크 셀러 같은 사람은 연평균 한 30%로 상승을 해서 2045년에 개당 1,300만 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45년에 개당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1,300만. 1,300만 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55%씩 안 하고 예, 30%만 해도 그 정도 가격 한다니. 참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긴 합니다. 지금 사실 1억 5천 정도 돼 우리 돈 올 때 근데 이게 1,300만 달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1,000만 달러가 지금 한 40억, 135, 30, 예, 100, 40억 예, 130 한 4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와, 이게 뭐 엄청난 돈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이 책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장세는 한마디로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 하나는 그간 암호화폐의 최대의 적은 미국의 규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개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게 기관 주도 장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그들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사내 유보금, 즉 현금 대신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규제 일변도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암호화폐가 달러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예. 미국의 관가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금융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된 암호화폐가 리플입니다. 네. 그런데 리플은 탄생 목적 자체가 은행의 송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중앙화 암호화폐예요. 예. 그런데 이게 송금 능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의 도전, 심하면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이거를 못 살게 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출어람 이상이 될 뻔했군요. 네.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3단계 이상, 엄밀히 얘기하면 6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싸야 8%, 금액이 작으면 한 23%까지 붙어요. 굉장히 비싼 네,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느려. 며칠씩 걸릴 뿐만 아니라 송금 사실도 한 며칠 후에나 확인이 돼요. 그런데 예. 리플이 나와가지고 값도 싸고 빠를 뿐만 아니라 보내는 즉시 송금 사실이 확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송금을 리플로 하게 되면 스위프트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플을 어떻게든 이렇게 많이 규제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도 어차피 스위프트 시스템을 오래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 세상이 디지털 쪽으로 바뀌는데 언제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여기서 뭐 전보 띄워가지고 이렇게 메시징 시스템으로 이렇게 갑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또 그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몇십 년 이상 이걸 쓰면서 이 메시지 시스템에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나 마약 자금을 골라내는 노하우들이 여기 다 농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보안, 이게 없어지면 미국의 보안에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러한 것들을 강구할 만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디지털 화폐는 전자지급에서 전자기장으로 다이렉트로 송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막을 수 있을지 지금은 여러 기관들하고 이런 거를 머리 맞대고 많이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미국이 결국은 그거를 그러겠네요. 찾아낼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다른 걸로 대체가 될 것이다. 전자 디지털 화폐 쪽으로 바뀌면서 리플이 그런 정치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만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 미국의 의회들도 다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원 435명 중에서 친암호화폐 의원이 247명, 상원 25명 당선자 중에서 15명이 친암호화폐 의원으로 상원이건 하원이건 이제는 친암호화폐 의원들의 숫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과거로부터도 친암호화폐 성향의 정당이었는데 민주당조차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면서 앞으로 친암호화폐 정당으로 이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규제 일본대의 법안이 제정이 됐다면 앞으로는 기원 위주의 그런 법안들이 발의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대선이건 총선이건 정치가들이 왜 이렇게 변했냐면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즉 생태계가 크게 커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23년 4월 기준으로 미국 전체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이게 숫자로는 한 7,600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 유권자가 2억 4천 명이니까 그렇죠. 예. 거의 3분의 1이 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심을 잡지 못하면 이제는 정치권의 진입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앞으로는 설사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바뀌더라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태계의 힘으로 이들이 이제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가지 않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투자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사면 어디에 네. 보관해야 되는지 수탁 문제가 이게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 초에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거를 일거에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하는데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네.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그렇죠. 예.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 예. 과거에 정부 정책에 맞섰다가 혼난 해치펀드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 정책이 친아메리카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기초 환경이 마련됐고, 그러니까 그들이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돌발 악재거나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온다거나 뭐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붉어진다거나 이런 사태만 없으면 이제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1분기에 그 SEC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예. 944개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의 숫자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냥 944개라고 해봤자 전체의 9%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대형 투자기관들은 아직 진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기관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대형 투자기관들이 진입을 하면 그러겠네요. 이것도 비트코인 상승세에 크게 일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빨리 바뀌고 있냐면 올 1사분기만 하더라도 예. 개인과 기관의 비중이 70대 30이라고 추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개인 투자 비중이 70이고 기관들이 944개사나 진입을 했지만 그건 비중이 한 30% 정도 안 될 거라고 추정이 네. 됐었는데 현재는 이 수치 또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널리시스라는 그 분석 보고서가 어떤 걸 발표했냐면 북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한 건당 100만 달러를 초과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의 그렇죠. 거래로 보기 힘들고 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의 비중은 30% 이하로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1분기하고 벌써 이렇게 3, 4분기 요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장세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기업의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그래서 아주 이번에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4년 전서부터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는데 4년 사이에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426%였는데 이 회사의 주식은 자그마치 1620%나 올라서 비트코인 대비 3.6배나 수익률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이를 쫓아한 일본 기업이 있는데 메타플래닛이라고 이 기업은 6개월 전서부터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는데 이 기업의 수익률은 더 놀랐습니다. 6개월 사이에 자그마치 1200%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내 유보금 대신에 일부를 바꿨을 뿐만인데도 이렇게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들을 쫓아서 갖고 있는 사내 보유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투자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총회에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체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회사 측 의견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이번 안건에는 반대표를 좀 던져달라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잘못했다. 아마존에서 이미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갖고 있는 유보금을
비트코인 투자를 하자. 그리고 다른 회사들로 이게 지금 파급 효과를 보이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월 15일 날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시행이 됐는데 뭐냐 하면 기업이건 기관이건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이거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불분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걸 산 가격에 그 장부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예. 팔아서 이익이나 손실이 확정됐을 때 그 확정 가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측정일 당시의 시세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건지 불분명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통일을 했어요. 즉 공정가치를 인정하자. 공정가치를 하면 측정일 당시의 시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샀을 때 시세. 예. 아니요. 샀을 때 시세가 아니라 특정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평가 당일의 시세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 평가할 때, 그 회계적으로 평가할 때 당시에. 예. 그냥 상가격도 아니고 판가격도 아니고 갖고 있을 때 그 시세를 그대로 그러면은 살 때는 인정해 이를테면 10만 달러였는데 나중에 평가할 때 가서는 15만 달러 됐다면 15만 달러로 예, 인정한다 이 얘기잖아요.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앞으로 크게 변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태까지는 주가 부양책을 강구할 적에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들여서 이걸 소각을 해서 그렇죠. 주가를 띄웠죠. 네. 얼마 전 삼성전자만 해도 10조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했는데 부양 효과가 이틀뿐이 안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가서 소각하고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은 주가는 주가대로 부양 효과가 더 크고 이제는 10조 원을 하늘로 태워서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10조 원어치 사놓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나날이 더 커져가기 그러게요. 때문에 회사 자산이 더 커지면서 스테디한 주가 부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가 부양 방식 자사주 소각 방식이 이제는 바뀔 겁니다. 바뀔 것 같다. 예. 비트코인 매입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유보금으로 자사주를 사서 그걸 소각해서 주가를 부양한다는 건데 자사주를 사는 그 돈으로 살 돈으로 비트코인을 그렇죠. 사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 부양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회사의 자산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니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 그 회사의 가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예. 얘기가 된다. 그러게요.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 제가 CEO라도 그런 생각을 할 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팩트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말 아까 50만 달러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시는 비트코인 앞으로의 가격 전망 이것도 좀 따로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가격을 전망할 능력은 없고요. 우선 스탠다드 차타드의 보고서에서 어떻게 전망했냐면 이 스탠다드 차타드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일 때 여기서는 1억을 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예. 예.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후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내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애널리스트는 좀 구분해서 트럼프가 취임하는 게 1월 20일인데 1월 20일 전에 12만 5천 달러 간다. 네. 그리고 내년 연말 이내로 20만 달러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10만 달러를 넘어서서 10만 달러가 안정화가 됐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정말 20만 달러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가격대가 됐네요. 이제 상상이 특히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의 지금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해서 한 5개월 정도는 관련 정책들을 쏟아낼 공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힘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저도 아이씨 돈 있으면 비트코인 사게 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 저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저희 같은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그냥 에이 하던 사람들이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사야 되겠네.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하나를 산다는 얘기는 우리 돈으로 한 근 1억 5천만 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건 좀 어려울 거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로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면 제일 현명할까요? 아 비트코인은요. 네. 이건 뭐 10,000원어치 10만 원어치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는 식의 접근을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비트코인은 일단 그 가치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어보고 네. 그 가치에 동의를 한다면은 이건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적립식 예, 그러니까 장기. 그 적금 들듯이 매달 월급 나오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조그맣게 조금씩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ETF. 아니요. 그냥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네네네. 이거는 뭐 1,000원, 10,000원, 10만 원 다 살 수 있어요. 그게 금액에 금액이 관계는 되게 없습니다. 쪼개서 이렇게 예. 돼 있군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 이렇게 사토신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하여튼 얼마든지 작게 쪼개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그 암호화폐 투자의 일종의 그 장점이네요. 조각 투자. 네, 조각 투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맘만 먹으시면 지금이나 당장 그 가상자산 거래소 들어가셔서 계좌 만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예. 근데 지금 교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주식처럼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사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또는 이제 자식들한테 계속 물려주는 그런 어떤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서 교수님이 설명하신 쭉 내용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팔 이유가 없네요. 갖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맞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책 관련돼서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쭉 앞서 말씀을 들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또는 뭐 트럼프가 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이 사람이 했던 얘기 달러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아마 살아오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런 달러 시스템에 그 다음에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달러로 뭐 무역도 하고 뭐 기름도 사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도 붕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좀 직자적인 그런 어떤 걱정을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달러 시스템의 이런 붕괴 또는 달러 시스템의 약화 이거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과도한 걱정이나 과도한 그 우려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이 일단은 기축통화 같은 게 분권화가 될 겁니다. 지금 분권화. 달러 중심에서 예를 들어서 유로하면 유로화, 브릭스, CBDC 이게 CBDC가 나오면서 서로 표준화 단계를 해서 합종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연합이면 남미연합, 네. 오펙이면 오펙 이러한 그들의 군을 이루면서 이게 다기화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블록화, 하나는 다각화, 블록화 이런 의미군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화 종류가 다양화됩니다. 이게 달러,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렇게 춘추전국을 지내면서 예. 서로 공존해 나갑니다. 아. 앞으로 상당 기간 공존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온다 그래서 달러가 붕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서서히 이제 약화되는 거죠. 과거의 그 영향에 비해 하나로 집중돼 있던 것들이. 예.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화폐로 규결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마음먹으면 공급자 입장에서 이 달러를 공급시켰는데 앞으로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여러 화폐를 갖다 놓고 그들이 원하는 화폐를 선호하게 되면서 네. 그게 자연스럽게 세계 화폐 노릇을 하게 그러게요. 되는데 네. 그 화폐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없고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가치 상승이 높은 것 쪽으로 선호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 선택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세계 화폐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달러를 붕괴시킨다거나 뭐 중국이 국채를 팔아서 달러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거나 하는 그러한 시각보다는
같이 공존해 나가서 경쟁을 하되 그 경쟁에서 선택받는 네네. 통화가 자연스럽게 비중이 더 커지고 선택받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일종의 이제 그게 브레튼 우드 체제의 핵심이 금본위제를 한다는 거였으니까 일쩌면 그 금을 비트코인이 대체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금은 인플레가 어쨌든 일반 뭐 달러처럼은 아니지만 인플레였던 이게 인플레였던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고, 그 점이 이제 비트코인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네. 나올 수 있는 브릭스 통화인 브릭스 유닛만 보더라도 금이 40% 담보물로 들어가 있는데 예. 다른 달러에 비하면 금이야말로 안전 자산이죠. 그렇죠, 그렇죠. 달러가 1970년대만 해도 1온스당 35달러였던 게 지금 2,700달러를 넘게 줘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금에 비해서 달러는 99%의 가치를 훼손한 상태인데 지금은 훼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달러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가 늘었어요. 그럼 사실 그만큼 금이나 은과 같은 달러의 대체 자산들은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그런데 단지 그거보다 더 비트코인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적에는 금도 그들이 분산 투자의 하나로 담겠지만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세계화폐로 등극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통화라는 게 가치 저장의 수단도 되지만 유통의 또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중요한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게 한계가 있고 유통 물량도 이렇게 적어지고 점점점 적어진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언뜻 생각하기엔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는 일종의 어떤 거래라든가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내가 기업이랑 무역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내가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으면 나는 일단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내가 내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언뜻 좀 드는데요. 이 유통 물량은 관계 없습니까? 예, 그게 이제 크게 관계가 없는 게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그 ATM기도 있어가지고 손쉽게 비트코인이나 자국화폐나를 그 ATM 같은 데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비트코인 신용화폐 구조를 보면 이 가게 입장에서 비트코인으로 저쪽에서 결제를 해도 이거를 달러로 컨버트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국화폐건 달러건 비트코인건 서로 교환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더라도.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가 1억 사토시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또 사토시 단위로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정 통화로서 교환되고 거래되고 결제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그 문제는 비트코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라든가 거래하는데 일반 화폐처럼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엘살바도르가 이미 법정화폐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좀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이제 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의 가장 폐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존의 달러 시스템의 가장 큰 폐해는 결국 양극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무역 시스템에 이렇게 좀 친하게, 그러니까 우방으로 하는 나라들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고, 반대로는 그런 나라들은 좀 적어도 경제 시스템은 어쨌든 좀 불리하게 좀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양극화 또는 한 국가 내에서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 금융위기 때 그 월가를 점령했던 게 그 99% 운동도 사실은 그런 양극화 문제, 빈 부익부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거고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설명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세가 돼간다 그러면 이런 양극화 현상은 좀 해소가 될까요? 예, 이게
해소가 됐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금융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이런 양극화를 통해서 중산층이 계속 붕괴될 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의 중산층은 한 70% 정도 네. 있는데 지금은 40%가 거의 안 그렇죠. 돼요. 절반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계속돼 가면 중산층이 이렇게 붕괴되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면 지금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생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른 걸로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면 땀 흘려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들은 1년에 월급 올라가는 게 한 3, 4%예요. 즉 인플레이션 수치만큼만 그렇죠. 간신히 예. 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부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산, 즉 돈을 많이 찍어내고 금융자산이 불어나면 이 금융소득을 받는 이 계층은 연수익이 한 15%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서 이게 불어나고 그런 통에 매년 근로소득자하고 이 금융소득자의 격차가 이쪽 3% 증가할 적에 이쪽은 15% 증가하니까 소득 격차도 크게 나지만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그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인플레이션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에 문제점을 맞춰서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우리는 발행 숫자를 2,100만 개로 확정을 해서 절대로 인플레이션 추가 발행을 하지 않는 화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앞으로 비트코인이 통화의 수단으로 쓰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폐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쪽으로 이제 세상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 하나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당국도 사실은 앞서 미국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 정부나 의회처럼 이 가상자산에 되게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바뀌고 있지만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금융당국, 기재부라든가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융위원회, 뭐 금융감독원 여전히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특히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우리 빨리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라면. 당연하죠. 이게 MSTR 주식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아십니까? 즉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막아놨어요.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게 MSTR이야. 그러니까 기관들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못 사니까 MSTR 주식을 사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얘가 그 MSCI 같은 지수에 편입되니까 또 패시브 펀드 추정하는 세력의 30%는 이걸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나스닥 100에도 아마 들어갈 공산이 큰데 그다음에 S&P 500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패시브 펀드를 추정하는 자금들은 의무적으로 또 이걸 담아야죠. 그러니까 현물 ETF보다 ETF를 산 회사의 주식이 훨씬 더 빨리 뛰는 겁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왜곡 현상이 이 가격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에서 주식하는 분들도 비트코인 ETF를 못 사니까 대신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삼으로써 그것의 그 수요를 굉장히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미국이 이번에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간 독일이나 스위스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선진국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바꾸면 6개월 뒤에 미국과 캐나다가 쫓아가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여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전혀 법적으로 구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국 사례에 맞춰서 법적인 구비를 빨리 완성시키고 사실 그 후에야 과세가 논의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세 얘기부터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세상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는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 그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3년 동안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그 논리는 우리나라 제조업 즉 삼성전자 같은 데서 스마트폰을 만들기까지 이거를 지켜줘야 이게 국제적인 제조회사로 클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 보호 차원이죠. 스마트폰이 해외에서는 먼저 나왔는데 3년 동안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 어떤 엄청난 폐해를 불러일으켰냐면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오자마자 그것에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외국에서는 그 3년 사이에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결국 한국은 그런 데서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 그 분야가 황무지가 된 거예요. 사실 그때 우리한테도 풀어줬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앱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이 환경을 이룰 텐데 이미 한국에서 개발이 됐을 적에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과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죠.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늦다라고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당국의 어떤 오판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당국이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그 대응이나 이게 굉장히 발빨라야 돼요. 우리는 그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 이 분야에서 생각보다는 그 퍼스트 무버로서 빨리 쫓아가는데 우리 당국은 정부나 굉장히 정치권은 늦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 금융당국이 정말 각별한 각오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많은 점을 사실은 교수님이 되게 말씀을 되게 완곡하게 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부분은 이게 참 우리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밖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놓친다고 그러면 또 늦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에서 교수님 모시고 세미나 같은 걸 한번 하면은 국회의원들도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탄핵 정국이라 그럴 정신이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탄핵 사태에 우리 국가가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이 또 실기하는 놓치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이제 이건 약간 이제 교수님의 상상력을 이제 상상하시는 바를 이제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리시는 그 빅픽처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현대사에 흐르는 도도한 3대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는 중앙집권의 탈중앙화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공중파가 대세였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하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중앙집권의 탈중앙화예요. 이게 사실은 화폐에서도 나온 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인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아날로그는 이제 다 디지털화로 돼요. 그러니까 화폐도 지금 쓰이는 지폐는 아날로그예요. 이게 다 디지털 화폐로 바뀝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태까지는 정보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보에 더해서 가치까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온체인에서 이루어져요. 즉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통금융의 많은 거래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되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 온체인 위로 올라와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자산이 융합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커지고 장 열렸을 때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24시간 그러게요. 거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큰 흐름의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있어요. 즉, 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세상을 크게 바꿔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끌려갈 것이 아니라 네. 미래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지금 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객체를 너무 이제 뭐 가격이 오르네 떨어지네 이거 뭐 사네 마네 사실 이렇게만 좀 한쪽 방면으로만 좀 다뤄왔다라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는 정점의 비트코인이라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게 있는 거고요. 그게 우리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살 세상이 어떤 식의 변화를 줄 것인지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지금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여러 가지 폐해들이 이제는 해소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희망도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우리가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좀 더 같이 직접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게 젊은 세대든 뭐 중년 세대든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간에 훨씬 더 좀 밝은 면을 좀 우리가 보고 앞으로 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제가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권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테이크 리스킹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을 칠 수 있는 알트코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거래 비중을 봐도 비트코인 거래는 5.5%에 불과하고 알트코인이 94.5%였었어요. 근데 알트코인의 99%는 그게 소멸될 코인들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변동성이 크고 거기에 노출되시면 투자했다가 돈을 다 잃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석 투자, 외국인들이 하는 투자. 그 투자 방법 중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투자가 액티브 펀드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됐어요. 워렌 버핏은 이것 가지고 4개까지도 했는데 그런데 암호화폐에서도 바로 패시브 펀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100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으면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60, 네. 이더리움 15, 알트코인 25%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고 알트코인 25%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입 시기, 매도 시기를 이거는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잃지 않는 투자,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투자를 처음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가능한 리스크 테이킹 투자는 줄여주시고 정석 투자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는 이런 부분까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교수님이 알아서 딱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책 관련돼서 말씀을 듣겠다고 교수님을 모셨는데 사실 오늘 책 얘기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사실은 뭐 일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그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통화의 혁명의 변곡점을 지나서라는 이제 이 책을 보면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교수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그게 비트코인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이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참 바쁘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